자, 우리 이제 교재 좀 볼까요? 교재에서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유형,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나눠놓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건데 광역이 17개입니다. 나머지는 다 기초자치단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이제 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합이라는 개념 알아요? 여러분 생활협동조합 같은 데 가입해보거나 뭐 이렇게 활용해 보신 적이 없나? 주변에 한살림? 아이쿱 생협? 이런 데를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네? 예, 그런 가게들이 있어요, 가끔. 예, 거기 가면은 이제 슈퍼처럼, 슈퍼마켓처럼 물건들을 이렇게 또 쭉 놓고 파는데, 여기는 한살림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봤으니까, 한살림은요, 처음에 가입할 때 가입비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입비를 내고 내가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조합원이 된 다음에 조합원 자격을 획득해서 거기서 이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고 파는데, 나중에 있잖아요. 나중에 이 회사가 수익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조합원들한테 다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게 일반 기업하고는 좀 다르게 어떤 공통된 경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모였는데, 이게 보통의 그냥 일반 기업은 그 기업의 오너 내지는 주주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조직이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물라우하고 스코트가 조직 유형 나눌 때 수혜자가 누구냐를 중심으로 나눴잖아요. 그 중에서 사업 조직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합으로 가면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일종의 호혜적 조직, 블라우와 스코트가 말했을 때는 그런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 안에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한살림 같은 데도 우리가 소비 행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소비할 때 약간 좀 신뢰가 좀 덜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뭐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원료 같은 걸 썼을 수도 있고, 농약 같은 게 너무 많이 또 처발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수급 불균형이 되면은 어떤 거에 가격이 너무 폭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보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모여서 어떻게 하냐면 미리 사전에,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입도 선매를 하죠. 그래갖고 어느 이제 토지에 농사 짓는 논이든 밭이든 이런 데랑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해서 여기는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해줘라.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얼마에 사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조합원들이 그 매장에 가서 물건을 구매할 때 시중보다 좀 비싸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미리 계약을 맺어서 생산했기 때문에 시중에 지금 뭐 그게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막 폭락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제값을 주고 사고, 그리고 또 이제 폭등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미리 계약을 맺어놨으니까 제값 주고 사고.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 쌤쌤이죠. 가격이 너무 올랐을 때는 이득이 되고 그 조합을 통해서 사는 게, 그리고 이제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좀 다소간 좀 더 부담을 지어주는 셈이 되지만 생산자들을 좀 보호해주는 측면도 생기죠. 농민들도 이게 가격이 너무 폭락하면 또 죽을 맛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보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하니까 훨씬 더 이제 좀 뭐랄까 안심하고 그 물건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나요? 근데 되게 비싸. 가보면 많이 비싸. 고기 같은 거 이런 것도요, 그런 식으로 막 집단 사육하고 이런 거를 좀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단가가 치솟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거나 막 먹이고 그런 것도 피하려고 하니까 아무튼 비싸.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뭘 사다 먹으려면 1인 가족 아니면 2인 정도 뭐 이렇게 생활한다면 그래도 조금 뭐 돈 더 주고 좋은 거 먹자, 뭐 안심하고 먹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가족이 한 4인 이상 간다 그러면은 너무 부담될 수 있는 정도지만은 어쨌건 그런 시도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조합에 대한 이해가 좀 돼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합이라는 말을 쓰는 게 또 있다. 잘 알고 있는 거. 노동조합 있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혼자 있을 때는 힘이 약하니까 여럿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럿이 모여서 이제 강자인 사장한테 대드는 거지 뭘. 그럴 수 있는 힘을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서 괜히 거기서 입 바른 소리 했다가는 자기만 불이익당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럿이 한꺼번에 때로 힘을 모아서 대응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협동조합은 노동조합도 어때요? 아까 말했던 생활협동조합처럼 그 안에 가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뭐 이런 비난도 하던데 민주노총 때문에 우리 경제가 무너진다 그런 얘기 하던데, 그럼 왜 민주노총 탓입니까?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의 균형은 나머지 영역이 하면 되는 겁니다. 정부는 정부 역할을 하면 되고요. 기업단체들은 또 기업단체 역할을 하는 거고요. 다 그렇게 해서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지, 이 협동조합 형태인 이 노동조합이 노조원들의 이익을 돌보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비난하면 다원주의의 전제 조건이 깨져요. 그것은, 그죠? 그래갖고 자꾸 프레임 잡아가지고 경제 성장을 망가뜨린다 그러는데, 노조가 경제 성장의 뭐 도구입니까? 노동자들이? 그렇게는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도 정당한 요구를 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원한다고 다 결정됩니까? 그 방향으로? 그러진 않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것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어떤 담론의 장이 형성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되지, 니들은 닥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안 좋은 방식이라고 보여져요. 민주주의, 다원주의의 전제 조건에서 본다면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냥 마음 편해져요 이렇게 생각하면. 야, 당연히 노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위해서 말하는 건데 뭘. 임금을 올려주면 임금이 우리나라가 뭐 세계 최고 수준이 됐다 쳐. 그러면 임금 올려달라고 안 할 것 같아? 임금 올려달라고 하라고 있는 조직이야. 근데 다만 그런 정도 수준이 되면 이게 여론이 받아들여 주지는 못하겠지.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될 거니까 견제가 알아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근데 조합한테 그런 말도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옛날에 항공기 기장들이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파업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못 뜬다고, 우리 뭐 특히 반도체 수출해야 되는데 반도체는 배로 못 가잖아. 그 염분을 빨아들이면 망가져서 안 된대요. 그래서 비행기로 빠르게 이제 수출해야 되는데, 이런 거 막혀가지고 경제 어렵다고 막 난리가 났었어. 근데 가만 봤더니 이 기장들은 막 연봉이 억도 넘는데, 뭐야 이런 사람들이 파업을 해, 짜증나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그만큼 투자 많이 하지 않았나? 그 기장 되려면은 엄청나던데. 뭐 미국 가서 막 뭐 항공학교도 다니고 막 투자 많이 하던데. 그런 사람들 많던데.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남들도 다 나랑 똑같은 봉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려면 의사, 변호사부터 그렇게 하라 그래. 그러면 왜 그들은 인정해주고 항공기 노조를 인정 안 해줘?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눈높이가 있는 거고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속으로 동의하든 안 하든 존중은 해야 돼. 그들은 그것이 부족하다 느낄 수 있잖아. 자기가 투자하고 노력한 거에 비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때는 연봉 문제라기보다는 그 안전 운항 때문에 과로시키지 말라고 하는 게 좀 컸거든요. 2000년대 그때 초중반이었으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도 귀 기울여 들어봐야 돼요. 귀 기울여 들어보고 해야 되는 건데, 왜 당신들은 당신들의 이익을 그렇게 앞세우느냐 그러고 막 욕을 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조합은 이렇게 이해하세요. 앞에서 우리가 조합에 대해서 공부했던 게 조합주의 이론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요? 국가조합주의, 사회조합주의. 기억나? 이렇게 각 직업분들별로 자기들끼리 조합을 만들어 놓으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러면은 그 조합의 의견을 모아서 조합의 대표격 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이들 사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타협점을 찾았을 때 그것이 사회 전체 합의라고 봐도 무방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조합주의잖아요. 그거를 처음에는 국가조합주의라 그래서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이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게 문제였지만,
그것이 유럽 사회에서 이제 사회조합주의라는 개념을 좀 건강하게 다원주의적으로 발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를 받아들여서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유럽보다 이런 거를 실현하기 좀 어려운 게 조합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노조가 뭐 되게 막 나라를 망친다고 아까 그런 얘기 하지만은 노조 결성률이 10% 안 된다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 같은 나라는, 독일이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독일은 오래전부터 그 길드라고 해서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왔던 역사가 되게 깊어. 이거 중세 지나면서부터 생긴 거예요, 얘네는. 그러니까 얘네는 그걸 가지고 조합주의 같은 걸 끌어내기가 용이하고요. 우리는 어렵지. 우리는 그런 걸 흉내내는데 이 노동조합 같은 거가 좀 과거부터 탄압을 받아오다 보니까 지금도 뭐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좀 있어. 특히 대기업은 노조를 만들어도 대기업이 어떻게 못 하는데 지금은 제도가 받쳐주니까. 근데 중소기업은요, 하기 어려워. 우리 뭐 직장에 구성원이 끼케 20명 있는데 거기서 노조 만들겠다고 내가 나서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서도 못해. 그래서 독일 같은 데는요, 산별 노조라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들도 있으니까 산업 영역이 같은 사람, 아까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조합을 만드는 게 얘네 전통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산업별 노조를 만들어. 그러면 우리 회사 차원에서 내가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동종 산업계 거기에 노조에 가입하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서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중소기업들도 다 따라가 줘야 되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뭐 또 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어쨌건 그런 모델이 있다. 조합이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자. 그런데 이제는 자 이제 확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조합을 만들 수 있다. 오, 가능한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법인이잖아요. 이 법인이 가입하는 조합이야. 응? 법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또 조합을 만들고 또 하나의 법인을 또 만드는 거지, 그게. 이해가 될까요?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여기 특별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지방자치단체,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 지방자치단체 말고 이제 특별한 지방자치단체, 이것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해 주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그 고민이 있습니다. 정부가요. 어떤 고민이 있냐면 인구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 단위 가보면은 어디 갔어요? 군 단위 가보면은 너무 노령화돼 있어. 내가 지난주에 곡성 다녀왔던 얘기 해드렸잖아요. 경험담. 근데 그런 데가 내세우는 게 우리 장수하는 마을이에요. 이런 거밖에 메리트가 없어. 아니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성장 동력은 없잖아요. 그것만으로는. 너무 젊은 인구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이제 문제점이 많고, 그 도시 지역은 또 너무 인구가 몰리고 이렇게 되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 서울하고 김포 통합 논의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이 대도시는 또 님비 현상 같은 것 때문에 혐오시설 같은 거를 어디다 설치할 때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내일 약속을 하나 잡아놨는데 어떤 약속이냐면 그 제 지인, 오래된 지인이에요. 제가 이게 대학생 때 학원가에 나왔을 때 그때 처음 만났던 그런 분인데, 이분도 학원쟁인데 이분 아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니 돌아가셨다 그래갖고 내가 그 당일날은 못 가고 그 다음날 갔는데 없는 거야. 좀 늦게 갔더니 그 다음날 바로요 오전이 돼서 갑자기 시간을 변경해서 화장터로 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갖고 내가 인사를 못 드려갖고 다시 만나서 밥이라도 좀 대접하고 위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만나자고 그랬는데, 아니 근데 그 왜 그랬냐고 물어봤지. 왜 이 시간 변경을 3일장도 안 하고 한 이틀 채 안 되게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이 화장장을 구할 수가 없대. 요즘에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너무 밀려있고, 그래서 시간 남는 데 있으면 들어가야 된대 이렇게. 그래갖고 3일장도 채 못하고 그나마 그것도 시간을 앞당겨갖고 갑자기 출발했다는 거예요. 내가 갔더니 없더라고, 아무도. 갔어, 나도. 가기는 갔는데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건데, 이런 시설이 우리 동네에 설치되는 거 싫지만 꼭 있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쓰레기 안 버립니까? 다 쓰레기 버리지? 매주 반성하면서도 매주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을까에 대해서 계속 나도 왜 이렇게 분리 막 한다고 하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플라스틱도 많이 쓰는지. 어디 가서 뭐 사면 아직도 플라스틱을 그냥 편하니까 거기다 담아주고 그러는데, 아, 내가 옛날에 용기 내서 참 음식 배달을 잘 안 시켜 먹고 내가 직접 가서 찾아오는 편인데, 거기 가면 막 그 일회용 용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유리 용기랑 막 싸서 가봤다? 갔는데 너무 창피해. 너무 이게 문화가 이렇게 빡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니까 그렇고 되게 당황하시더라고. 담아주시는 분이 당황하시면서 이거 나름의 플레이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 통에다가 어떻게 싸야 되나 여기서부터 고민이고 모양이 안 나오니까 일단은 좀 음식의 질이 떨어져 보여. 그런 건 있는데 그런 건 괜찮다 넣어줘라 했는데 좀 그렇더라고. 이게 서로 불편해지는 이런 게 좀 있고 해서 실천을 못 하겠어. 그 정도 용기까지 내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내가 소신이 안 되는 건가 봐. 그런데 그 용기 내 사시는 분들이 일부 있고 대부분 다 못 하고 있죠. 그 마트 가서 한번 털어오면은 장난 아니야. 그 일회용품이 심각합니다. 그죠?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일단 태워버려야 되는 것도 있고 묻어야 되는 것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거 설치한다 그러면 싫지.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군 단위가 생산 동력이 잃어가니까 여기에 투자를 좀 해주고 대신에 사람이 좀 적은 데다가 이런 혐오시설들을 설치할 수밖에 없어. 그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지역이 이렇게 좀 광역 단위로 군 지역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큰 범위를 형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 주고받기가 돼야 돼. 주고받기가. 이건 이해관계 관련된 거니까 주고받기가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시설 설치할 때도 그것이 나쁜 시설이 되지 않게끔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옛날에 모범 사례로 연구했던 게, 연구까지라고 하면 내가 학자도 아닌데 그냥 공부했던 게 그렇게 말합시다. 공부했던 게 수원시에 있는 연화장이라고 하는 화장시설 케이스예요. 수원시에 거기 외곽에 있거든요. 외곽인데 저도 이제 가봤어. 거기도 조문하러 가본 적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연화장이라고 하는 데가 그걸 설치할 때요, 수원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 이 공무원들하고. 그러니까 그냥 밀어붙이식으로 한 게 아니고요, 엄청 설득을 한 거예요. 엄청 설득을 하고 여기 시설을 최신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갖는 인식이, 그 마을 주민들이 그러면 맨날 시체 썩는 냄새 나는 거 아니냐, 맨날 운구차 맨날 지나다니고 우리 동네 분위기 안 좋아진다 이런 거였는데, 그렇지 않은 선진 시설을 일부러요 시에서 돈을 다 써가면서 견학을 다 보내줬어, 외국에. 그래서 그 일본 관광을 다 시켜준 거야. 일본 관광을 시켜줘가지고 보고 오는 거예요. 이래도 이게 그런 시설로 보이냐. 절대 옛날에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 주변을 다 공원화해주고요.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그리고 결정타가 하나가 있어. 그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 그 안에 일자리를 다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야, 이거 되게 어느 공무원이 했는지 그 공무원 진짜 매우 칭찬해야 될 공무원이야.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주고받기에 대한 개념도 아주 철저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진짜 그 공원처럼 잘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구도 노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설들은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좀 현명하게 해야 되고, 쓰레기 처리 문제도 마찬가지고 좀 그래요. 인천이 다 그걸 떠안았었거든요, 수도권 쓰레기를.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앞바다를 메워가면서 그런 걸 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멀지도 않아. 네, 그 근처 동네로 지금 가서 살고 있는데, 그 주변도 공원으로 이렇게 꾸며놓긴 했어. 그러니까 서울도 난지도 옛날에 있었던 데가 지금은 월드컵 공원 옆에, 거기 어디야? 난지공원인가? 난지공원 캠핑장도 만들어 놓고 했잖아. 그 밑에 쓰레기야. 근데 쓰레기를 묻어서 거기가 언덕이 되어 있는 건데, 그 밑에서 그거를 그 발전 시설 만들어 갖고 또 이렇게, 그죠? 발전도 하고 이러면서 인근 주민들한테 이제 싸게 연료도 공급해주고, 그 인근은 또 개발을 잘 해놔가지고 거기가 지금은 뭐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모색을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결론은 광역 행정이 좀 필요해졌다. 이거를 너무 쪼개게 되면은 이 지역 이기주의도 훨씬 더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을 제가 길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방자치법이 2020년도에 전면 개정이 됐거든요. 아예 조문 자체를 처음부터 다 리뉴얼 해가지고 다 새로 바꿨는데, 그때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항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 그래서 앞으로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게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제 판단에는. 이제 그 정도로 지금은 너무 이렇게 아까 이제 옆에 보니까 기초자치단 226개인데 이렇게 가는 방식은 옳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미 도달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자체가요, 생활권 자체가 넓어졌습니다. 교통이 발달하고 도로도 이제 잘 깔리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권이 되게 넓어졌어. 그거 더 좋게 해주라고 계속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 근데 왜 수도권에서 그 문제가 이렇게 인프라를 많이 만들어 놓는데 왜 해결이 안 되냐? 계속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입돼서 그런 거예요. 계속. 경기도 인구가 지금 1300만 명이 넘어갔잖아요. 계속 인구가 늘잖아요. 이 인구가 늘어나는 게 서울에서 나온 사람은 일부고요. 오히려 저 남쪽 지역에서 다 흡수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수도권 과밀 문제가 우리나라를 망칠 거라고 한국은행 보고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수도권에 인구가 많아지니까 또 이제 이들이 막 불편하다고 말하면 철도 하나 더 깔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 사실은 지금 인프라는 과밀이야, 인프라도 어떻게 보면. 근데 사람이 더 과밀이라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 분산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도농 통합형으로 이제 이 지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얘기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굉장히 그 위상이 이제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거를 이제 널리 권장하려고 하는 단계에 왔어요. 네, 그렇게 봐주시고 넘어갑니다. 이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교재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거 이제 다 설명드렸던 거니까 빨리 이제 지나가면 됩니다. 여기 이제 광역자치단체 종류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참고 박스를 한번 봐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특례 조항들이 있죠, 그죠? 특별법들을 만들어놨어요. 거기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 지방분권이 강화가 되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부 직할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이 광역자치단체로 설치했다, 그런 얘기를 직할로 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광역시들도 직할로 둔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대도시를 직할로 둔 거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저 광역시라고 안 부르고요, 직할시라고 불렀던 적이 있어. 광주 직할시, 대구 직할시, 이런 식으로 직할시. 네, 이런 거를 맞아 하시는 분은 좀 이제 연식이 좀 많이 되신 분들이에요. 광역시로 바뀐 게 90년대 넘어서 바뀌었나 그래. 네, 그때 도농 통합하고 그럴 때 그때 바뀌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연식이 있으니까 이제 직할시도 봤지. 직할시도 봤는데 아무튼 이제 그 직할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어쨌건 그렇고 여기 자치 조직권 했을 때 그 특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요, 행정시를 둔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치단체인 시와군을 두지 않고 자치단체가 아닌 시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동하고 읍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단층제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그렇게 봐두시고, 여기 행정시의 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이고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시험에 크게 나올 건 없고요. 자치경찰제만 한번 좀 보세요. 자치경찰제. 요게 있는데, 자치경찰제는 지금은 시험에 나온다면 전국 단위로 똑같은 자치경찰을 합니다만, 이게 한동안은요, 자치경찰이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있었던 제도예요. 그래갖고 제주에 특별자치경찰단이 있고 그걸 누가 관장했냐면 도지사가 관장하는 형태로 해서 따로 뒀었거든요. 그랬던 것을 지금은 그냥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을 확장하면서 그 제주도만의 특징을 없앴습니다. 없애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은 그냥 국가경찰 있고 자치경찰 있고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소속은 어디냐? 다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이에요. 예. 근데 예전에 제주 자치경찰단은 뭐였다고요? 도지사 소속이었어. 도 소속으로. 별도의 조직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 그냥 흡수해서 통합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경찰을 여기서만 했었던 건데, 왜 자치경찰이 필요했을까? 제주도만. 지금은 전국으로 확대했는데, 그 취지를 이제 전국적으로 공감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경찰 조직이 너무 비대화되는 것을 좀 견제할 목적으로 또 자치경찰 전국으로 확대한 측면이 있는 건데, 아무튼 근데 그거보다 앞서서 왜 제주도만 자치경찰을 뒀었나, 이렇게 보면 특별자치도로 만들면서 이 관광특구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외국인 범죄 같은 것도 있고요. 더 있고, 뭔가 우리가
이 육지 것들이 생각할 수 없는 제주도 표현식으로 보면 그죠? 이 육지 것들이거든요. 육지 것들. 육지 것들이 모르는 그들만의 어떤 그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 지역이 관광 특구로 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특별하게 해결하고자 만들었던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니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역마다 산업이 다르고 인구 구조가 다르고 하니까 지역마다 또 이렇게 경찰 소요가 또 다 그죠? 예, 개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치경찰단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래갖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자치경찰단을 준다. 근데 이게 제주도만 하는 게 아니고 자치경찰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급으로 다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예,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자치경찰단을 도지사가 임명하듯이 경기도도 똑같아요. 자치경찰단을 도지사가 임명하는데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자치경찰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은 제주도만 그런 건 아니다. 인 건데, 옛날에는 이게 특별한 제도로 아예 도지사가 관할하는 걸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 다 이제 바뀌었다. 요걸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세종특별자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가봅니다. 거기 봐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자치조직권으로 가보세요. 여기 보면 자치시의 관할 구역에는 자치단체를 두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여기도 나와 있죠. 그죠? 네, 근데 요거보다 이제 일반법 형태인 지방자치법을 보면 특별자치시 밑에 자치구나 군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세종시 특별법에서 하지 마.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요, 참, 아까 세금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세금을 원래 지방세 중에 일부는 광역자치단체가, 일부는 기초자치단체가 걷는 건데, 그죠? 그걸 나눌 때,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자치구는 몇 개를 못 갖고, 그걸 위에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많이 걷는 거고, 이쪽은 또 다르게 반대로 도보다는 시군에서 더 많이 걷게끔 이렇게 해서 어쨌건 지방세 세목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건데,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단층제니까 여기는 세목을 나눌 게 없죠? 그냥 여기 광역자치단체가 다 걷는 거예요. 다 걷어서 쓰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렇고 넘어갑니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와 있는데 시, 군, 자치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니은을 한번 봐보세요.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 기준으로 보면은요, 인구가요, 군에서는요, 면이었다가도 인구가 2만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읍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면이 읍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면하고 읍의 차이는, 거기도 읍은 나름의 중심지가 있는 거예요. 면은 중심지랄 게 좀 별로 없어. 면 단위에 가보면 면 사무소 있는 그 마을을 가봐도 그냥 그 일대, 물론 사람들이 좀 살다 보니까 상가도 형성돼 있고 하긴 한데 이게 면적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범위가. 그런데 읍 단위로 가면 좀 커. 읍 단위는. 꽤 큰 상설 시장도 있고 대부분 보면 그렇게 되는데, 읍은 인구가 2만 이상이어야 설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인구가 좀 있는 것이고, 이게 더 커져가지고 5만 이상이 되면 그때는 시로 승격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시로 승격할 수 있다. 시로 승격할 수 있다. 최근에 시가 된 케이스가 뭐가 있나? 여주시 같은데, 여주시. 여주군. 저기 뭐 강원도하고 충청도 그 접경하고 있는 여주인데, 멀어가지고 경기도에서 있잖아요. 지방직에서 커트가 제일 낮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어. 너무 저기 이제 멀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커트가 낮게 형성되니까 또 그거를 알고 그 다음에는 또 다 몰려가지고 커트가 또 올라가고 그랬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거 소신 지원하시는 게 제일 좋아. 지방직 선택할 때 어디로 갈까는 소신 지원하시고, 차라리 내 문제 하나 더 맞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경기도 안에서는 그래. 왜냐면 눈치 작전 해봐야 안 먹혀. 그러니까 작년에 여기 낮았으니까 올해는 또 낮겠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 그래서 안 낮아지고, 그 다음 여기 올해 인원 많이 뽑으니까 좀 널널하겠죠? 가면은 또 몰려. 그래갖고 이거 맞추는 거는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소신지원 하자. 이런 거고, 만약에 지역에 내가 뭐 근거가 있어갖고 다른데 그 광역자치단체를 넘어가서 다른데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나 거기에 살아도 괜찮아요 하면은 그거는 제가 적극 권장하죠. 여러분들 그 1년 선배, 이번에 합격한 학생 중에서도 뒤늦게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제 강원도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그 이력이 있어서, 그래서 강원도에 응시하는 게 가능해가지고 물어봤더니 강원도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강원도로 해가지고요,
약간 아직 공부가 약간 이제 무르익지는 못한 상태로 김장은 담궜는데 아직 숙성이 안 됐어. 그런 단계여서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합격했어. 그러니까 이런 게 기회가 됩니다. 수도권은 아무래도 좀 어렵지. 원래 점수가 다 높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은 아무튼 그래. 그래서 그런 건수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상담해 드릴 테니까. 근데 이제 그거 이외에는 소신지원이 가장 낫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건 그 여주가 오랫동안 군이었는데 시가 된 지 얼마 안 됐고요. 최근에는요, 양평이죠, 양평군인데, 양평군은 이게 군이지만은 서울에서 보면 지하철도 가고, 그 다음에 또 지하철은 아니고 지상철로 가지. 지상철로 가는데 철도도 있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로 밟으면은 뭐 안 막힐 때는 잠실에서 30분이면 간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런데 그 양평 같은데 많이 놀러 가지 않아? 그 양서면 거기 그 연꽃 보러 가고 막 두물머리 보러 가고 그런 데가 양평이잖아요. 그 양평은 가까워. 가평 이런 데는 좀 멀어도 양평 가까운데 여기가 이제 곧 시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 아파트 많이 졌죠. 그래서 시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5만 이상이 되면 시로 승격할 수 있어. 경기도에는 군이 몇 개 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들 군으로는 못 가죠? 군으로는 못 가잖아 지금. 군은 그 동네에 살아야 돼. 기초자치단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경기도는 원래 경기도이기만 하면 막 다니잖아요. 근데 거기 군 지역은 제가 가평, 연천, 그 다음에 그 양평 이런 데는, 그 기초자치단체에 이제 적을 두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양평도 아무튼 이렇게 이제 시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대요. 자, 그리고 이제, 리을로 가보실래요? 리을.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 아까 여기서 말했던 요 시예요. 거기에는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음으로 가보시면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봅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관계가 괄호 3번에 나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대등관계라고 돼 있지만은 그래도 위아래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돼서 이 권한 자체가 원래대로 보면 다 별도의 법인들이니까 이거든 뭐 대등하다 이렇게는 형식으로 말하지만 실질적인 업무 처리에서는 당연히 여기가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이걸 보면 돼요. 여기서도 자 일로 와볼게요. 여기서도 의회가 있죠. 광역의회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조례를 만들어요. 그리고 기초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여기도 조례고 여기도 조례인데 만약에 두 조례가 충돌하면 뭐가 우선 적용돼야 돼요? 광역거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적인 상하관계가 있지만은 이제 형식적으로는 같은 법인이야. 뭐 같은 다 정부인데 대등해 이렇게 봐준다는 얘기고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떠올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설치됐던 케이스가요. 지리산 개발 관련해서 그 인접한 군들이 모여가지고 시군이 모여가지고 구례군, 하동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모여가지고 자치단체 조합을 구성했던 적이 있어요. 지리산 개발 관련해서. 지리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경상도 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전라도 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공동으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해보자 해서 그 사무에 관련된 것만 조합을 만들어서 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도 한데요. 아예 전폭적으로 모든 사안을 우리가 조합을 만들어서 가자 이럴 수도 있고요. 에이 뭐 조합이야. 그렇게 해서 모든 사물을 다 조합을 통해서 할 바에는 우리 그냥 하나를 합치자. 이럴 수도 있어. 심지어. 하나를 합치는 것도 방법이지. 그래서 창원시 같은 데는 하나를 합쳐버린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또 이제 하나를 합치기에는 너무 복잡해. 그리고 서로가 또 이제 이해관계도 안 맞아. 뭐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일부에 대해서만 조합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전체 사물을 같이 논의는 하되 그런데 통합하지 말고 조합을 통해서 거쳐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한번 거쳐가는 거잖아, 그냥 이렇게. 그러면은 독자적인 지방자치단체는 남아있으되 조합을 통해서 같이 또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요.
형식이 달라지죠. 이런 것들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여기는 그래갖고요. 조합이 만들어지면 원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들도 거기 가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조합에 가서도 활동할 수 있게끔 해 놓고 있는 거고요. 자, 지나갈게요. 지나가고 이제 지방자치단체 계층 구조로 가봅시다. 아까 보니까 우리나라도 중층제 형식도 있고 단층제 형식도 있는데 여기에 장단점을 볼 거예요. 이게 뭐냐면 756페이지 아래쪽에 단층제와 중층제의 장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장단점은 이제 어떻게 비교해 보시면 좋으냐면은 이렇게 봅시다. 우리나라는 단층제가 있긴 있으되 세종이나 제주에 이제 단층제잖아요. 단층제가 있긴 있으되 그런데 광역자치단체급으로 해가지고 단층이 형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요 표를 보실 때는요. 단층이라 함은 광역자치단체급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급으로 단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야 이거야 그냥. 어?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와 여기는 별로 크지가 않아 사실은. 크지가 않아. 에? 크지가 않아. 제주도에서요 끝에서 끝을 가려면은 얼마면 가나? 차 타고 쭉 가면은 뭐 1시간? 1시간 어디 안 들려서 가면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1시간 좀 더 걸리려나? 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 정도? 예. 나름 제주도를 너무 좁다고 생각하고 보면 어이씨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가서 동선 잘못 짜면 제주도 안에서 맨날 렌트카 빌려서 운전만 하다가 와. 그런데 이제 나름 생각보다는 크다고는 하지만 광역자치단체급으로 놓고 보면 그죠? 요런데 빼고 광역시 빼고 이 도랑 비교해 보면 작지. 상대적으로 작고 세종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작아. 그죠? 뭐 그런 거를 놓고 보면 여기는 광역 그 자치단체를 단층제로 해도 충분히 돌아갈 만한 정도의 사이즈예요. 그렇다고 봐야 돼서 우리나라의 특성으로 단층제가 있긴 있을 때 광역자치단체급으로 뒀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기초자치단체급으로 놓는 단층제. 그래서 중앙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를 하면 저 밑에 아주 작은 그죠? 요 단위들로 쪼개져 있는 형태로 지방자치라는 단층제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장단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알겠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단층제의 장점은요. 아니 굳이 중층으로 해서 이중행정을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중행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돈도 2배로 들고 그죠? 네, 돈도 2배로 들고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간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꼭 뭐가 옳다라고 하기도 참 애매해지고 그러니까 이거 이러지 말고 그냥 하나만 두자. 그러면 신속성,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올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중으로 이렇게 만들면 뭐 일이 잘 안 됐을 때 이게 누구 탓이요? 누구 탓이냐고 이렇게 따질 때 우리 탓 아니에요. 쟤네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서로 떠넘길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제 책임 소재를 따질 때도 단층제가 좀 더 유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광역 범위로 이렇게 묶어내기보다는 그냥 다 제각각 쪼개져서 알아서 자치를 하게끔 해주면 지역의 특수성이나 개성 같은 것들을 살리는 데는 더 유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자면 중앙정부가 주민들을 만나고 싶을 때 광역도 한번 거치고 그러면서 기초도 거치고 이렇게 이중으로 거치는 것보다는 다이렉트로 그냥 어떻게 하는 거? 다이렉트로 그냥 기초자치단체 하나만 딱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만나면은 주민을 접촉하기가 좀 용이하다. 이런 장점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됐죠, 이제? 그런데 어떤 단점이 있냐. 이거는요, 중앙정부가 마음을 삐뚤게 먹으면 중앙정부가, 그냥 다이렉트로 이 기초자치단체를 장악해버릴 수가 있어. 쥐고 흔들 수가 있어. 그래도 지금 우리처럼 중층제가 돼 있으면 이 중앙정부가요 다이렉트로 기초자치단체한테 접근을 잘 안 하거든요. 안 하게 되고 광역은 그래도 덩어리가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가 이제 중앙정부에 그래도 이렇게 맞서줄 수 있는 거예요. 맞서줄 수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너무 기초자치단체가 다이렉트로 중앙정부를 상대하려고 하다 보면은 힘에 부치지. 그러면은 이게 지방분권이 잘 안 되고 중앙집권화가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단층제에서. 중앙정부가 너무 비대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규모 사업이 수행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제 광역자치단체급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가 없어지는 거지. 이제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 간에 분쟁이 있을 때 광역자치단체가 나서가지고 이거를 좀 조율해 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토가 너무 넓으면 다 기초자치단체로 쪼개갖고 중앙정부가 직접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또 이제 현실적으로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거꾸로 보면 중충제는 장점이 국가의 직접 개입을 차단하고 광역자치단체가 일종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민주주의 원리가 더 확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초와 광역 간의 분업적 업무 수행을 통한 효율성 증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초의 일 따로 있고 광역의 일 따로 있으니까 업무가 분산되어서 그래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중앙정부의 감독 기능 실효성 확보 이랬습니다. 중앙정부의 감독 기능의 실효성 확보 그랬는데 이중 감독을 통한 효과적인 통솔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앙정부가 또 거꾸로 보면 지방자치단체들 다 일일이 이거를 좀 이렇게 컨트롤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먹힐 수가 있는데 광역자치단체한테 일률적으로 내려보내서 기초자치단체들을 이렇게 통솔해줘라 라고 하면 그러면 좀 효과성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장점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또 장점이고 저렇게 보면 또 그게 단점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쭉 다 써놓고 있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과다한 확산도 방지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 간의 협력이 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분쟁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능력을 보완해서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데 용이하다라는 얘기도 뭐 성립하겠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중행정이 벌어져요. 중충제로 가면. 이중행정으로 인한 낭비와 지연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책임이 좀 불명확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 광역자치단체가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서로의 의사소통을 왜곡시켜 버릴 수도 있죠. 이제 그런 우려도 있다. 그렇게 보시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싸우는 경우도 있어. 옛날에 그 이재명 지금 뭐 어디 대표 하시는 분이 당대표 하시는 분이 성남시장 시절에 그때 경기도지사 하셨던 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분하고 대놓고 막 토론도 하고 막 그랬어. 서로 이제 버스 공영제 이거 도입과 관련해서 그걸 경기도의 방향과 성남시의 방향이 안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 막 공개 토론도 하고 둘 다 그런 거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그랬고 그때 경기도지사도 격의가 없는 거지. 격의가 없이 아니 그럼 뭐 1대1로 토론 나 받아들이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토론도 하고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보기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런 토론의 장이 열리는 것은 정책 토론하는 거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때는 그 도지사가 좀 품이 넓어 보였지. 아니 어떻게 따지면은 급이 안 맞는 거잖아. 1대1로 토론하기에는. 그런데 그래도 그냥 흔쾌히 받아들여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논쟁도 하는 걸 봤고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씨가 이제 경기도지사가 됐잖아요. 그 다음엔 경기도지사 된 다음에는 남양주 시장하고 또 갈등이 또 불거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뭐 남양주 시장이 이제 독자 노선을 걷는 식으로 이렇게 됐어. 심지어 이때는 같은 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도 갈등이 벌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기초자치단체도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는 것이고 형식적으로는 그래도 우리도 지방정부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그죠? 거기서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확인시켜준 바가 있죠. 그분은 당을 옮겼을 걸 아마 최근에 남양주시장 하셨던 분은 옮겼어. 그래서 자기가 소속된 당에서 자꾸 이제 갈등이 벌어졌었는데 아니 그 양반이 당 대표까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 여기서 못해 그러고 이제 옮겨간 것 같더라고 최근에. 아무튼 뭐 그런 일도 있는데 뭐 개인적인 정치적 선택이 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의 갈등들이 벌어질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광역자치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경우에 각 지역의 특성을 경시한다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광역행정이라는 말이 뒤에 가서 또 나올 거예요. 이 광역 단위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그래서 권장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런 건데 그렇긴 하지만 또 그러면은 장점만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정책은 단점이 항상 따라가.
근데 단점이 어떤 거냐면 그럼 지역의 개성이 너무 상실되고, 그렇게 따지면은 지방자치 취지는 지역의 그 특수한 현안을 지역 주민들이 잘 아니까 지역 주민들이 직접 해결하라는 취지인데, 광역으로 묶어버리면은 야, 이런 거가 다 말살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지.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장단점을 잘 비교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계층 구조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 설명드렸어요. 이거 표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다 설명드렸으니까 뭐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지방자치단체 이제 구역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구역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치권이 미치는 영역, 이거를 구역이라 그래. 지방자치단체 구역 그러면 이 자치권이 미치는 영역을 구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구역은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면 그런 얘기들이 이론적으로도 있는데 그것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생활권 단위로 보통은 나누죠. 근데 예외가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치구는 하나의 도시 안에서 편의상 그냥 야, 이 길을 사이로 나누자 이렇게 하는 것 뿐이고, 근데 시군 단위 정도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생활권 영역을 주로 이제 많이 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한번 볼게요. 759페이지까지 가세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명칭 및 구역 변경 및 패치 분리 합병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까지 이번 시간에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요쪽을 지어 볼게요. 요거를 좀 참고해서 보면서 좀 가봅시다.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제 변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자체 등 그냥 이렇게 합시다. 패치 분합 등 변경이야, 변경. 명칭이나 또는요 구역, 경계, 변경. 제목도 그냥 이렇게 잡아드려 볼게요. 여기서 패는 뭐예요? 패는 없앤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걸 없앤다. 패. 치는 설치한다. 설치한다. 분은 나눈다. 기존에 있던 걸 나눈다. 합은 합친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패치, 분합. 그리고 명칭 변경도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죠. 아까 그랬잖아요. 인천광역시 남구가 여기가 그 미추홀구로, 미추홀구로 이렇게 바뀐 케이스가 있고요. 최근에 인천은 또 이제 바꾸려고 해요. 올해 이제 추진 중인데 올해 안에 법이 바뀌면은 가능할 겁니다. 자치 단위는 법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국회 문턱을 넘어야 되니까 바뀌면은 지금 추진하는 안이 있는 게 영종도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도시가, 신도시가 그 안에 2개가 들어가 있고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하니까 거기를 별도의 영종구로 만들겠다 해서 그거는 이제 뭐가 돼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 인천이 이렇게 있다 치면 여기에요. 이렇게 여기랑 영종도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의 이런 것까지 자세히는 알 필요 없죠. 이제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영종구야. 영종구가 아니라 지금은 중구야, 중구. 중구가 돼 있고요. 인천에서는요. 그래서 구 중에 중구가 좀 점수가 낮아. 왜냐면 여기가 잘못하면 여기에 있는 막 이 섬들에 배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섬으로 가는 거를 좀 싫어해서 몇 년씩 거기 가서 처박혀 있어야 될 수 있으니까 중구가 조금 낮더라고요. 근데 중구가 이렇게 여기 요 육지에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영종도도 포함하고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작은 섬들도 포함하고 있어요. 중구가. 그리고 그 옆쪽에 중구 옆에 이렇게 해서 동구가 이렇게 있어. 동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는 거냐면은 요거를요. 여기를 이제 떼어내는 거야. 여기를 중구가 아니라 영종구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합친대. 요 육지 쪽을. 동구가 또 작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원도심. 일제시대 때 개발됐던 그런데 여기가 구한말 때. 그래갖고 여기가 좀 관광지로도 개발할 필요가 좀 있고, 그런데 또 너무 낙후된 그 지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재개발도 좀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위해 가지고 하나로 합치다. 합쳐서 제물포구를 만들 거래. 제물포. 제물포? 제물포 조약 뭐 이런 거 들어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제물포조약, 이모군란 이후에 제물포조약 맺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요? 그 제물포라고 하는 게 옛날 인천 여기 지명이거든요. 지명이니까 이제 여기 제물포구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요 위에 서구라고 이렇게 있어. 서구. 서구가 왜 서구인지 모르겠어. 동구보다 그냥 위에 있거든요. 위에 있는데 서구인데 여기가 되게 커졌어 또. 그래가지고 여기를 또 나눠서 검당구라는 것을 하나 만든대. 그러면 여기에서 다 나오죠. 폐 없앤 거는 중구 동구가 없어지네. 그죠? 중구 동구가 없어지고, 치는 뭐예요? 설치되는 거. 새로 설치되는 건 제물포구, 영종구, 검당구가 설치되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검당구는 사실은 서구가 남고 검당구가 떨어져 나가니까 분이잖아. 분. 그리고 요거는 동구하고 여기 중구 일부가 합쳐지는 합이잖아. 이런 거를 그래서 그 개념들이 좀 막 섞이죠. 한 지역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패치 분합 보통 붙여서 얘기해. 패치 분합. 없애든 설치하든 뭐 나누든 합치든 간에 뭐 아무튼 그런 변경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 사례가 딱 좀 맞는 사례인 것 같죠? 그래서 좀 있으면 이 명칭이 바뀔 거야, 이제.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남구가 이제 미추홀구가 돼 있는 거지. 뭐 전세 사기 뭐 이런 걸로 난리가 났던. 예. 자, 이제 아무튼 뭐 인천을 사례로 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최근에 이제 변화를 추진하고 있어갖고, 근데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요, 이렇게 볼게요. 여기다 이제 나눠볼게요. 패치 분합.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명칭이나 구역 변경이 있어요. 명칭이나 구역 변경. 요거를 하나를 두고요. 구역이라 하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자치권이 미치는 영역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구역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게 또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요, 한자 명칭이에요. 한자 명칭 바꾼 케이스는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네. 한자 명칭 바꿀 수도 있지. 그잖아. 수원 같은 데를 예를 들어서 수원이 물 숫자에다가 원천할 때 원자를 쓸 거야.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근데 야, 뭐 물의 원천 뭐 중요하냐? 야, 우리 빼어날 숫자로 바꾸자. 이렇게 한다고 치고, 그렇게 하면은 한자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럴 수 있지. 한자 명칭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경계 변경이에요. 구역보다 경계가 조금 등급으로는 낮은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예. 경계는 좀 다양한 경계들을 둘 수 있는 거고, 구역은 아까 말했다시피 자치권이 미치는 영역 범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높은 개념으로 보고, 자, 이렇게 이제 세 덩어리로 나눴습니다. 그래 놓고요,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단위, 뭐 광역도 해당되고요, 또는 이제 기초자치단체 전부 다. 예,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변경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행정단이에요. 행정구라든가, 그 다음에 읍면동, 동읍면 단위를 바꿀 때 요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 밑에 있는 리를 바꿀 때도 있어. 리 단위가.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인천에서 지자체 패치 분합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죠? 지자체 패치 분합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지자체 패치 분합이면은요, 이거는요, 이래야 됩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이라든가 또는 주민투표가 있어줘야 되고요. 주민투표가 있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걸 뭘로 하냐면 법률 개정으로 해요. 레벨이 법률이요. 그러니까 지역의 의견이 있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법률로 이제 확정돼야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최근에 되게 뜨겁게 이슈되고 있는 그 김포시 건도 여기가 지금 있잖아요. 서울로 편입되겠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주민투표를 하거나 아예, 아니면은요,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 이런 데에 다 동의를 구해야 돼요. 근데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법률로 바뀌어야 돼요. 법률로. 그런데 이게 어떤 한 정당에서 먼저 질러버린 거라 다른 쪽 정당에서는 당황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눈치가 보이는 거야. 대놓고 반대한다고 하면은 또 그쪽 지역에서 또 우리를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또 대놓고 찬성이라 해줄 수도 없고, 마음에는 안 들고 뭐 이런 모양이에요. 뭐 느낌이.
그들 마음은 그런 것 같던데,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회에서 지금 다수당이 그 야당이잖아요. 그럼 이게 법률로 이게 바꿔주겠어?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절차를 다 거쳐야 돼요. 장난 아니에요. 이 케이스 잘 터졌어, 우리한테는. 우리는 공부할 때 사례가 생겼어. 그죠? 여기에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다 설명해줘요. 이게 어떻게 어려운 일인 건지. 전문가 수준으로 말해줄 수 있다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하고 나면. 그러니까 지방의 의결이나 주민투표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쉽냐. 그 지역 안에서도 찬반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주민투표 붙이는 것도 장담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특히 지방의 의결로 의견을 모아야 되는 건데 그 의견을 모으는 게 되겠냐. 경기도에서 그럼 뭐 놔주겠냐 이거야. 경기도 입장에서 봐봐요. 그러면 여기를 하나 주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면은 다른 지역에서 우리도 갈래. 그러면은 방법이 없어. 이제 경기도는 너덜너덜해지는 거야. 사실은 경기도는 남도 북도를 나누려는 계획 속에서 김포가 약간 애매해가지고 니네 남도 갈래 북도 갈래 고민해봐 이렇게 해준 건데, 그랬더니 그럼 우리 서울 갈래 이렇게 지금 나서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가지고 경기도가 무척 당황해하고 있어요. 경기도지사가 굉장히 격앙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세계에서 비웃음을 살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딨냐. 이런 식으로 막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허를 찔린 거야. 허를. 이게 경기 남도 북도 보면 한강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김포가 요 한강 이남이야. 근데 위치로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북쪽에 좀 가깝고, 그 다음에 여기가 북한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거든. 여기 애기봉 전망대 가보면 북한이 보여, 그냥. 바로 강 건너에. 그러니까 이게 북쪽으로 넣어야 되나 남쪽으로 넣어야 되냐. 이게 아직 나누는 게 확정된 것도 아니지만 이거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패치 분합이라 경기 남도 북도 나누는 것도 이렇게 이 절차를 따라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 논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논의가 역전돼서 김포가 남도 갈래 북도 갈래 그랬더니 우리는 여기 약간 닿아 있거든, 서울하고는. 진짜 약간 닿아 있어, 약간. 근데 우리 서울 할래 이렇게 이제 가버린 거예요. 자, 이제 어쨌건 뭐가 됐건 경기 남도 북도를 나누던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건 이런 걸 다 거쳐야 되는데 이게 절차가 과연 쉽겠냐. 보통 일이 아니다. 여러분, 그 남도 북도 나누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고양시가 북도가 돼요. 그럼 여기를 특별자치도로 하겠다는 거야, 또 이렇게. 그래갖고 뭐 투자를 많이 좀 끌어내자 뭐 이런 건데, 잘 생각해 보면요, 경기도의 재정이 남쪽에서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쪽 애들이 북쪽을 버리는 건가? 약간 자기네한테 거친 거 자기네만 쓰겠다 이렇게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그래서 이거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야. 남도 북도 나누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저기 북도에 편입되는 남양주도 그런 입장에서는 아이씨, 우리 남도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김포가 제일 애매해서 김포가 아무튼 이번에 이제 탁 질러버린 거고, 뭐 이거는 이제 한쪽 정치 세력에서 받아준 거고, 김포시장이 딱 그 정당이어서 거기서 이제 물꼬가 터진 거예요. 근데 쉽지 않겠다, 진짜. 장난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명칭이나 구역 변경하는 건 어떠냐? 이거 똑같아요. 장난 아니야, 이거. 명칭이나 구역 바꾸는 것도 똑같아. 이 구역이 바뀐다는 게 자치권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라며. 그러면은 당연히 이것도 절차가 어렵죠. 이렇게 되는데요. 한자 명칭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우리한테 혼란을 주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명칭을 바꾸는 것보다는. 그죠? 응? 명칭을 바꾸면 헷갈려 한다니까. 아까 그랬잖아. 미추홀구, 그럼 뭐 어디야 그게? 갑자기. 그래서 사람들이 인천 남구는 많이 들어봤지만 인천 미추홀구는 처음 들어보면, 미추홀이 그 인천의 어딘가가 명칭 바꾼 것 같은데 어디가 바뀐 거야 도대체? 이렇게 돼서 되게 헷갈리지잖아요. 그러니까 명칭 바꾸는 것도 이건 쉽게 바꾸지는 못하게 해놓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한자 명칭은 근데 그거보다는 약하다 말씀드렸고, 경계 변경도 구역보다는 행정 편의상 뭐 나누거나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좀 낮춰서 봐도 되는데, 근데 이제 지자체 차원이니까는 너무 또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 갖고 여기는 대통령령 정도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자체 변경은 뭐가 됐건 간에 중앙정부의 손길을 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에요. 중앙정부의 손길을 안 탈 수는 없구나 이렇게 봐두시고, 행정구 동읍면은 이제 행정단이잖아요. 자치단위가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해지긴 합니다. 이제 하부 구조니까. 그래갖고 패치 분합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패치 분합 같은 경우에는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돼. 여기는
행안부 장관. 지방자치를 관장하는 게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안부 장관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조례로 이제 바꾸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가는 거고요. 명칭 구역 변경은요, 이것도 조례로 하는데, 이거는 시도지사에 보고하는 거예요. 시도지사에 보고한다. 광역자치당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자 명칭 경계 변경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가 갈라진 거예요. 여기는 여기가 갈라진 거고 지금 제도가. 알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리는 그냥 알아서 해라. 니들 그냥 조례로. 니들 조례를 알아서 해라. 군 조례 있잖아요. 군의 조례로 알아서 해. 그렇게 그냥 두고 있는 겁니다. 됐을까? 이거?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제도들을 어떻게 바꾸는 것인지를 보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좀 이거 보여주고 있는 게 조금 표의 양식이 좀 달라요. 그죠? 달라가지고 뭐 제가 제시해드린 대로 하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뭐 이렇게 하면서 기초자치단체를 좀 광역화하려고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참고 삼아서 봐두시면은 되고요. 아, 그리고 재미난 거는요. 그 동그라미 2번 하나 봐두세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주민자치회가 있죠.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이거는요, 요즘에 보니까 여기 지금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다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회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주민총회 하겠다고 막, 그죠? 모이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봐두시고, 이게 최근에 시험이 딱 한번 나왔거든요. 주민자치회 같은 게 있다는 거, 그런 거를 하나 눈여겨 봐두세요. 일단은 체크해 두시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대도시에 대한 특례가 나와 있는데, 여기 특별시와 광역시간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행정, 재정, 운영 및 지도 감독에 대해서 특성을 고려해서 관계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둔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자치권을 조금 더 강화해주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끊어서 가볼까요? 이제 끊어서 가보고,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은, 이거는 앞에 우리가 단체자치, 주민자치 얘기할 때 좀 얘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장단점 같은 거 따져봐야 되니까 그거 좀 말씀드려보고, 그러면서 지방의회 얘기, 지자체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